줄게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이제 수업만 하면 돼. 자, 살펴볼게요.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지문의 얘기가 있니 없니 문제죠. 오케스트라의 뜻과 종류 오해하시면 안 돼. 뜻도 있어야 되고 종류도 있어야 돼. 이 문단 연주자와 청중에게 튜닝이 중요하다. 오보에의 A음으로 튜닝을 시작하는 이유. 근데 대충 봤는데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이 정도면 있을 것 같아. 틀린 말로 이렇게 자세히 지어내진 않을 것 같아. 연주회에서 콘서트 마스터의 종류. 3문단 지휘자에게 총보를 해석하는 역량이 중요함을 일화. 두 가지죠. 총보를 해석하는 역량이 뭔지 중요하다. 그게 일화.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와 악기의 배치. 악기 있어야 되고 악기 배치 있어야 돼. 다음 2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류. 분류는 뭐예요? 종류별로 나누는 것.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씁니다. 낯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개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머, 이거 단어 뜻이죠 하면서 제가 습관적으로 네모 치죠. 옆에 네모 하나라도 있으면 3번 맞는 말이야.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 화법이든 독서든 간에 단어 뜻 없이 시작하는 지문 본 적 있어? 거의 없어. 그러면 이거 4번, 3번 애지간하면 이거 맞는 얘기야. 일단 그렇게는 생각해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묻고 답하는 형식. 열에 열쯤은 물어볼걸요? 그러면 4번도 거의 맞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각 문단의 첫 대가리만 보면 돼.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대상의 특징을 설명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라는 것들. 다음 뒤로 와서 또 3번. 학생의 조언에 따라 A를 고쳤습니다. A를 보기와 같이 고쳤을 때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다 순서대로 읽고 와야 되겠네요. 근데 때마침 A가 맨 마지막이야. 그러면 3번 먼저 풀러갈 거예요. 자, 이제 살펴보러 갑시다. 1번 문제를 보면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이라고 해놨으니까 1, 2, 번호 매겨놓고 가는 거지. 3,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4였었네. 이렇게. 작전을 바꿀 거예요. 1문단 읽고 1에 1번, 1문단 읽고 2문단 읽고 1에 2번. 그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2문단 읽고 2, 3, 4번 가면 되겠네. 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서 설명문 쓰기. 설명문은 뭐예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시작합시다. 오케스트라는 관현악 또는 관현악단을 가리키며 관악기, 파이프로 된 거, 현악기, 줄 있는 거, 타악기, 때리는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음악의 총칭 및 그러한 악기 편성에 의한 연주 단체를 의미한다. 이미 나왔죠? 오케스트라의 무엇? 개념. 오케스트라의 뜻을 설명해 줬죠? 오케스트라는 규모에 따라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체인버 오케스트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 밑에다가 분류 기준. 분류 기준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뭐예요? 분류의 내용 전개 방식이 있군이지.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네모.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포함한 100명 규모로 구성된 큰 오케스트라.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네모. 15에서 50명 정도의 단원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의미한다.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개념, 정의의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분류했습니다. 무엇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1에 1번 맞는 얘기지. 2문단 읽으러 갈게요. 이제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자.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튜닝입니다. 튜닝 네모.
튜닝은 독특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튜닝의 뭐 기능, 튜닝의 뭐 역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튜닝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악기들의 음정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튜닝의 개념. 사실은 이제 개념이란 말 쓸 필요도 없어. 네모치면 개념이니까. 튜닝은 연주에 들어가기 전 연주자가 악기 소리를 확인하는 필수 작업. 청중에게는 연주회에서의 중요한 즐길거리 중 하나입니다. 어머, 튜닝은 어디가 있어? 연주자에겐 필수 작업, 청중에게는 중요한 즐김거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튜닝과 관련돼서 어떻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것의 기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무질서한 울림이야말로 어머 튜닝은 무질서한 울림이래.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무대 뒤에서 튜닝하고 올라오지 않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튜닝을 한대. 튜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객석은 고요해지고 청중은 긴장과 기대가 고조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중은 기대와 긴장. 튜닝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그러네요. 오케스트라 단장이 아닌가 봐요. 지휘자가 아니라 콘서트 마스터로 불리는 제1바이올린 수석 주자입니다. 튜닝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콘서트 마스터 제1바이올린 수석 주자. 콘서트 마스터가 무대 위 단원들의 중앙에 앉아 있는 오보의 연주자에게 눈으로 혹은 바이올린 활로 지시를 하고 끊어. 오보의 연주자는 천천히 A, 라 음을 냅니다. 콘서트 마스터가 튜닝을 하게 되는 순서, 요 정도면 과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네요.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제1바이올린 수석주자, 그 다음에 기본 음은 오보의 라, 요게 기본음. 그렇다면 오보에의 A음으로 튜닝을 왜 시작하는 걸까 물어봄으로써 호기심 유발하고요. 질문. 요 이후로 대답이죠.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Q, N, A.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하고 있다. 자문자답. 목관 악기는 뭐예요? 나무로 만든 파이프 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한 나무 떨림판인 리드를 사용하는데 오보에는 두 겹의 겹 리드를 사용하여 비교적 정확한 A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보에로 기준음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쓰여져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이 원인과 결과, 인과 까지 있죠. 그러면 1의 2, 3, 4번 이제 또 보러 갑시다. 1의 2번 오보의 연주자와 청중에게 튜닝이 중요해. 그렇지. 음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고 청중에게는 오케스트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이니까 2번 있죠. 오보의 A로 튜닝을 시작하는 이유는 두 번째 딸랑 맨 마지막에 있죠. 연주회에서의 콘서트 마스터는 옆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 제1 바이올린 수석 주자라고 했는데 콘서트 마스터의 종류에 대한 거는 없어.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지. 앞으로 올게요. 왜 틀렸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없으니까요 라고 밖에 대답 못합니다. 세 번째 단락. 오케스트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휘자는 무대의 모든 것을 이끕니다. 누가 봐도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지휘자네요. 지휘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무대의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대의 모든 것은 뭘까? 어떤 템포와 리듬으로 연주해야 할지,
음악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이것을 끌어냅니다. 마치 요리를 만드는 셰프에게 모든 재료의 맛은 물론 이것을 잘 섞었을 때 어떤 맛으로 완성될지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력이 필요하듯 끊어. 뭐야? 음악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리 만드는 셰프 이야기를 하면서 지휘자를 요리 만드는 셰프에 뭐 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죠. 지휘자 역시 모든 악기가 가진 음의 이미지, 이를 잘 섞었을 때 나오는 음의 이미지, 그리고 바흐, 모차르트, 쇼팽 등의 음악의 특징 등의 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지휘자가. 지휘자는 총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봐야 된다. 우리 아까 문제 보면서 요 말 보지 않았어요? 총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케스트라 악품, 작품의 악보를 총보라고 하는데 단어 뜻 나왔으니까 네모. 곡에서 연주되는 모든 악기의 음부호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올린 이 부분에선 바이올린 도레미, 저기 트럼펫은 도레 뭐 도미솔 뭐 이런 식으로 다 적혀져 있대. 그리고 뭐 이거 치는 거 세게 치고 다 있대.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지휘자가 되기 전에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했는데 어느 날 연주회의 지휘자가 청중의 비난에 화가 나서 지휘봉 내려놓고 연주회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생각했어. 아, 이 공연에 귀명창이 있었나 보다. 난 그 생각했었어.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해 오케스트라를 훌륭히 연주해서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댔고 이것이 그에게 지휘자로서의 데뷔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와 관련되어 있는 일화.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연주곡의 총보를 전부 암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총보를 해석하는 능력은 지휘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옆에 보면 1의 4번 3문단 총보를 해석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일화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1의 5번이구만. 5번.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확실히 4번.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를 살펴보면 그 종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옆에도 뭐라고? 분류.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가 그것이다. 악기의 배치는 장소나 음향 상태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악기가 앞에, 관악기는 뒤에, 타악기는 맨 뒤에 배치가 됩니다. 그럼 느낌상 이거지. 지휘자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첫째 줄에 현악기 있고 그 뒤에 관악기가 있고 그 뒤에 타악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소리가 가장 큰 악기가 타악기므로 타악기가 청중으로부터 가장 먼 무대의 안쪽에 위치하며, 그럼 타악기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소리커. 소리가 작은 악기일수록 청중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여기 청중들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작아. 그런데 현악기는 연주자가 많은데 소리 하나하나의 악기 소리는 작아도 연주자가 많으면 결국엔 큰 소리가 날 텐데 왜 맨 앞에 있을까? 그 이유는 역시 어디예요? 여기도 이렇게 물어보면 Q&A, 자문자답. 그 이유는 바로크 시대부터 비교적 형태가 바뀌지 않는 현악기가 바로크 시절부터 현악기가 음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현악기 중심으로 작곡을 하고 오케스트라에선 현악기가 연주해야 하는 음의 부호가 가장 많은 악기이기도 해서, 그래서 앞에 가까운 사람들이 좀 볼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하고도 좀 소통이 더 많이 필요해서 뭐 그런 얘기 아닐까? 그 정도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밑에 2번 보러 갈게요.
2의 1번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류해요. 분류 엄청 하죠. 이 아이가. 여기에도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A 부분에서도 분류 쓰고 있죠. 2의 1번 오케이. 2의 2번 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여기 셰프한테 비유하고 있지. 셰프한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낯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누구 설명했어? 오케스트라는 뭔지, 튜닝은 뭔지 설명했죠. 4번 지원자 물어보고 지원자 대답해 줍니다. 자문자답 여기에 있죠. 5번이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 없다. 됐죠? 다음 페이지. A 저렇게 써놓은 거 나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없었는데 요렇게 고쳤었대요.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예요. 고쳤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추가된 내용이 있는가? 삭제된 내용이 있는가? 다음 삭제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게 있는가? 그거 3개 정도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그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 거 찾아도 괜찮아. 앞으로 잠깐 넘어오면 A 어때요? 그러네. 4문단, 4문단,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네. 3번 보기는 어떻게? 하나의 문단을 2개로 이렇게 나눠놨다고. 그게 일단 직관적으로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인 거지.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는 악기를 살펴보면 악기는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등의 현악기가 있습니다. 이거 추가된 얘기네. 현악기에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줬죠. 예시. 다음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있는데 플루트, 오보에, 싱글리트, 호른, 클라리넷, 바순 등 목기가 속하고 호른, 트럼펫, 트럼본 등은 금관악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금관악기, 관악, 현악기, 관악기를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어요? 구체화하고 있지. 마지막으로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실로폰, 마림바 등의 타악기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타악기 맞지? 악기의 배치는 음향 상태에 따라 바뀔 수가 있지만 요 얘기 있어. 일반적으로 현악기가 앞쪽에, 관악기는 그 뒤에, 타악기는 맨 뒤에 됩니다. 소리가 가장 큰 게 타악기라서 타악기가 청중으로부터 가장 멀리 무대 안쪽에, 소리가 작을수록 청중과 가까이 자리합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많은데 왜 현악기는 맨 앞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크 시대부터 비교적 형태가 바뀌지 않은 현악기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 2번째 문단은 거의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다 써줬었네. 그러면 요렇게 한 단락, 두 단락 나눈 거, 구체적인 예를, 악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단은 뭐예요? 악기의 구분, 악기를 분류하고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한 문단. 그 다음은요,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악기의 배치와 관련된 게 한 문단. 그래서 내용을 2개로 나누고 문단도 2개로 나누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은 4번. 악기의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종류 한 문단, 배치 한 문단, 각각의 문단으로 구분하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잘 해놨죠? 4번. 뒤로 넘어가서 또 4, 5, 6번 보러 갈게요. 어디 보고 있었어? 내가 또 빨리 넘어갔니? 89쪽 문제 풀기 전에 또 역시 뒤로 가서 넘어갈게요. 4번. 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간의 공통점, 차이점, 시대 현실을 현재와 비교, 인물의 관계를 비유.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었어. 물과 물고기 사이지.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인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을 직접 인용. 그러려면 어떻게? 인용 부호. 큰 따옴표 있어야 돼. 있는지 없는지. 다음 5번. A는 모두먼들의 상호평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A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작품을 읽게 된 동기 있는가? 작품의 주요 사건 제시했는가? 출간될 때의 상황, 명문장과 그 문장을 고른 이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했는가? 됐어. 다음. 조건에 따라서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할 때 패스트의 의미, 작품의 주제 두 가지가 들어가지면 좋다라는 것들. 코로나 때문에 엄청 사람들이 막 폐쇄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한때 잠깐 책을 말하다 뭐 이런 TV의 독서 프로그램 TVN에서 나온 건데 이 책 소개하면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예요. 이렇게.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은 이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읽으면 너무 충격적이고 쇼킹해요. 이렇게. 페스트는 맨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난 너무 놀랐었거든. 입이 근질근질한데 이렇게. 아무튼 소설 구성상의 반전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재밌다. 생각을 할 거리도 많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베르 까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존주의의 소설을 썼었고요. 네. 노벨상 수상자예요. 자신이 읽은 고전 작품을 골라 감상문을 쓰고 모든 별로 평가해 봅시다. 너무 문제 양아치 아니야? A 묶어놨는데 그냥 글 전체지. 이럴 바에야 저기 어디가 있어. 뒤에 나와 있는 5번처럼 A에 대해 상호평가야. 그냥 윗글에 대한 상호평가 이러면 되고 사람을 그냥 희망 고문하고 있어.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는 여러분들 이미 알겠지만 요 꺽쇠 표시 있죠. 요 꺽쇠 표시는 책 제목은 이렇게 꺽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공포, 절망 등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라면서 요 정도면 작품에 대한 개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할 때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동시대인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으며 시대 상황, 1947년 출간한 지 한 달 만에 초판 2만 부가 매질될 정도로 어떻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패스트는 인간이 마주한 극한 상황에서의 시련,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하는데 패스트면은 흑사병, 쥐가 옮기는 거요. 비극적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이 마주하는 상황에서의 시련, 부조리한 현실도 보여주고 and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도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눈앞에 문제가 있어? 이후에 어떻게 해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잠깐 생각 접어두고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제가 파악한 바는 그래요. 이렇게. 이 작품은 알제리의 작은 도시인 오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알제리냐면 실제 고향이 알제리거든요. 어느 날 피를 토하며 죽은 쥐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되고 의문의 병으로 죽는 사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어머 슬금슬금. 여기 요 문단에서는 뭐예요? 전체의 줄거리? 아직까지 줄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심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의문의 병으로 죽는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이 병은 패스트임이 밝혀지고 도시가 봉쇄되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안산시가 병 때문에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대부분은 어떻게든 나 이 도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걸? 이렇게. 근데 이 도시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의사인 리유는 패스트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보건대를 조직하고 고군분투하고, 근데 이게 보통 놈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날 폐쇄되기 전날인가 그날이었나 아침에 아내하고 자식을 기차 태워서 다른 도시로 보내. 이렇게 병이 터져서 뭐 그럴 거다라는 생각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도시가 폐쇄돼. 여행객인 타루, 우연히 오랑의 체류 중이던 신문기자 랑베르 끝없이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해. 하지만 결국에는 리유와 함께 페스트에 맞섭니다. 특히 랑베르는 처음엔 오랑을 수차례 탈출하려 하지만 결국은 타루의 보건대에 합류하면서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중심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중심 사건을 서술해주고 있죠. 이윽고 페스트는 점점 약화되지만 타루는 결국 페스트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시 봉쇄가 풀리고 리유는 페스트는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다시금 행복한 이 거리를 습격해 오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마주한 극한 상황에서의 시련 고자리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라는 것들. 페스트에서 인상 깊었었던 인물은 투철한 사명감으로서 의사로서의 본분을 당한 리유와 도피적 태도를 보이다 새롭게 변화하여 페스트와 맞서 싸운 랑베르였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인물에 대한 감상이지. 이 둘은 페스트에 대응하는 태도가 처음엔 달랐으나 맞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결국은 두려움이란 공포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인간애를 발휘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 페스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리유, 랑베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처음부터 맞선다, 도망가려다가 맞선다. 결국엔 둘이 같이 맞선다. 4번 답은 금방 나오죠. 정답 1번. 인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다음은 내가 이 작품에서 명문장으로 뽑은 리유의 말이다. 인상 깊었었던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명문장. 그냥 이렇게 쓸까? 명문장. 큰 따옴표 들어갔네. 인용했네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페스트에 맞서 싸운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맞아. 사람들 뭐 희망이 없는데 왜 자꾸 치료해? 나는 의사고 내 눈앞에 환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환자 치료하거든요. 이 문장은 페스트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의사 리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나요? 명문장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밝혀주고 있지. 됐을까요? 자, 살펴봅시다. 5의 1번. 작품을 읽게 된 계획이 있어요. 다짜고짜 페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럼 또 위에다가 써놓읍시다. 이 작품을 읽게 된 동기는 없어. 그러니까 5의 1번 맞는 얘기지. 5의 2번. 작품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서 2문단에 1문단, 2문단. 작품의 중심 사건을 인물 중심으로 소개해 주죠. 5의 2번 괜찮아. 다음 세 번째 문단 여기에서 작품이 출간됐을 때 당시의 상황이 있어.
그럴 리가요. 오히려 어떻게 출간되었을 때의 상황. 출간되었을 때 큰 공감 불러일으켰고 한 달 만에 초판 2만 부 매질된 정도로 인기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문단이 아니라 1문단이지. 그래서 3번 틀린다. 4번 작품 속의 명문장으로 리유의 말을 제시해주고 그렇죠. 리유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주고 그 문장을 고른 이유 어쩌고 저쩌고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맞고 5번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관련 지은 거 있나? 없어. 그래서 5의 5번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관련지어 이해한 부분을 제시하지 않아서 추가했으면 좋겠어.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관련짓지는 않았다. 그래서 5의 3번 됐을까요?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었고 5번의 답은 3번이었고 출간된 당시의 상황은 3문단이 아니라 1문단에 있었다라고. 6번 보러 갈게요. A에 따라서 패스트의 의미, 주제에 대해서 서술할 것. 1번 볼까요? 주제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다. 주제 있어. 어쩌고 저쩌고. 패스트의 의미가 없어. 패스트의 의미는 인간의 고난이자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다. 패스트의 의미 있어. 어쩌고 저쩌고. 주제가 없어. 패스트에 직면한 상황은 다른 질병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인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갔습니다. 패스트의 의미, 작품의 주제 둘 다 없어. 이방인과 함께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을 읽고 난 이후 왜 알베르 까뮈가 문학 수상을 했는지 많은 인기를 이끌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었다. 패스트의 의미도 없고 주제도 없어. 이 작품에서 패스트는 인간이 마주한 시련이자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하며 패스트의 의미 있어. 이러한 절망과 맞서는 인간의 의지가 작품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다. 주제 있어.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진정한 반항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다 있어. 정답 5번 됐을까요? 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요 이방인이 출간됐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나도 소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문장이 엄청 짧아. 그리고 문장의 수준 자체가 높지가 않아. 그래서 프랑스어 조금만 배우면 이 책은 사실 금방 읽을 수 있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방인이라는 책은 접속사가 없어.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또한 이런 말이 한 번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소설을 훨씬 더 좋아해요. 이렇게. 이방인은 길지도 않아. 패스트는 좀 긴데 이방인은 길지도 않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추천도서인데 예 그래요. 이거는 괜찮아. 이렇게. 일단 장문 1 끝났지. 오케이. 일단 정치.